네, 안녕하세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사실상 전략적으로는 이미 패배입니다. 실패를 엄청나게 한 건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짚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현대 문명의 질병이죠. 전체주의, 토탈리타리아니즘. 그러니까 국가를 마적대들이 국가를 찬탈을 한 다음에 국가 기구를 현대적 모든 수법을 동원해서 요새는 이제 디지털 동물농장까지 수법을 동원해서 국가의 폭력, 감시, 처벌, 통제를 강화해서 약탈을 하는 그런 체제죠. 전체주의 체제. 이 전체주의 체제가 이게 뿌리가 한 230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결판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터무니없을 정도의 낙관적인, 그러나 사실 이런 정도의 그 뿌리 깊은 질병이 결판 날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관도 아니죠. 그 같은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거 표 하나가 일단 많은 걸 얘기를 해줘요. 이 세상이 러시아 없이도 잘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유럽은 가스에 있어서 러시아의 50%를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를 의존합니다. 러시아가 연간 한 2천억 입방미터 정도의 천연가스를 수출했는데 그중에 뭐 8, 90% 이상이 파이프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계산은 이거였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유럽의 가스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목숨줄을 잡고 있으니까 뭐 유럽이 감히 뭐 꼼짝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문재인이 러시아 가스를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도 구상을 했었죠. 뭐 이걸 보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파이프 가스 PNG에서 액화가스 LNG로 순식간에 전환을 했어요, 유럽이. 그리고 이제 파이프 가스의 공급자 위치는 유럽에 대한 최대 공급자는 지금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가스전이 개발이 완전히 돼서, 그래서 이 러시아가 앞으로 전쟁이 끝나도 이 가스 팔기가 좀 그렇죠. 예, LNG 시설 엄청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LNG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짭짤하게 남길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깔아놓은 파이프는 어디다 쓸지, 예, 누가 겁나서 러시아 파이프에서 또 꼽고서 쓰겠어요? 예, 다른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가스, 그 다음에 원유, 그리고 곡물, 그리고 이제 그 광물, 이렇게 한 네 종류에 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 세계 시장에 대해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스는 이제 저지경이나 원유를 한번 살펴보죠. 러시아가 하루에 한 800만 배럴 수출했으니까 이게 세계 2위쯤 돼요. 사우디 다음쯤 됩니다. 사우디가 1100만, 뭐 1200만 배럴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우크라이나 침공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그 원유 수출에 관해서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니까 감히 서방이 뭐 그 러시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조치 못 취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푸틴이.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그 원유에 대해서 미국이 금수 조치를 때리면서, 제재를 때리면서 미국 등의 증산으로 국제유가는 전쟁 전 수준에서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이란이 저렇게 날뛰고 이스라엘에서 저런 일 벌어지고 있어도 오늘 현재 지금 그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77.7달러, 77.8달러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지만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전쟁 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22년에 그러니까 전반기와 또 후반기 약간 굉장히 그 원유 가격이 $100 이상으로 튄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이제 그 미국의 셰일 혁명의 그 충격으로 이제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그런 시대고요. 예. 20년, 21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서 사우디가 친러 정책으로 감산을 했죠. 예, 사우디가. 그래서 미국과 굉장히 그 긴장이 있었죠. 미국이 그때 한 일이 뭐냐면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그래서 미국이 돈방석에 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라갈 때 비축유 방출하고 유가 떨어질 때 비축유 사들여 가지고 채우니까 뭐 한 $10억 이상 뭐 그쪽 이쪽 저쪽 벌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는 원유를 팔 데가 없어서 중국과 인도에게 파는데 이 할인 가격이 국제 가격 대비 최대 $35까지 할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형 그 오일 탱커를 쓰질 못하고 뭐 10,000톤, 20,000톤짜리 탱커들로 이제 선단을 꾸려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탱커 비용이 올라가죠. 수송비가. 플러스 이제 러시아의 이런 처지를 이용을 해서 인도와 중국이 가격을 후려쳐서 지금 그 할인가 폭이 저렇게 셉니다. 그러면 뭐 저기서 한 $30만 빼더라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러시아 원유는 $47에 팔았다는 소리죠. 지금 지금 $77니까. 그래서 이 뭐 세계가 러시아 없어도 원유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예, 여기서 참고로 그 미국이 참 특이한 나라인데 그 미국의 그 원유 비축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소금 광산의 원유를 비축합니다. 이게 멕시코만이라 그러죠. 걸프 오브 멕시코. 거기에 이제 7억 배럴 용량의 비축 기지를 갖고 있는데 7억 배럴이면 어느 정도냐? 사우디가 70일 동안 수출하는 물량이죠. 큰 물량입니다. 사우디 전체 물량을 뭐 하루에 한 1,000만 배럴 수출한다고 치고 7억 배럴이면 70일 동안 사우디 그 수출 물량 전체를 사들였을 때 그게 7억 배럴이 되죠. 원유 저장을 할 때는 이게 아뼘의 소금 광산에서 이제 그 소금을 다 파내고 남은 동굴에 이런 짓을 하는데 원유를 저장할 때는 바닥에 소금물을 빼내요. 그러면 물보다 기름이 가벼우니까 기름은 위에 있잖아요. 바닥에 물을 빼내면 기름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죠. 위에서. 그럼 그 위에다 대고 기름을 부어 넣어요. 원유를 인출할 때는 바닥에 대고서 물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위에서 원유가 뿜어져 나오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건물을 지어서 뭐 원유를 비축하는 우리 같은 그런 타입이 아니고 그냥 아뼘 개발하고 남은 그 동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원유를 비축을 해요. 그러니까 아뼘 개발이 더 진행할수록 미국의 원유 비축 공간은 더 넓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복받은 나라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갖고 있던 가스와 원유는 이 지경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러시아 없이도 잘 지내게 된 세계인데 곡물이죠. 뭐 곡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제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슨 짓을 했냐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차단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계산이 또 착각이었던 거죠. 지금 곡물 수출 통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 터키가 잘해서 이 터키 주도 통로가 뚫린 게 아니라 터키가 그 통로를 못 뚫었더라도 지금 파랗게 점점점점 찍힌 그 통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생색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뭐 어차피 수출될 거 너희 우리가 주도하는 이 곡물 수출 통로 하나 열어줘. 그렇게 터키가 이제 중간에서 내고를 그렇게 했겠죠. 협상을. 그러니까 루마니아, 불가리아 영해를 따라 그 인근 영해를 따라서 이렇게 파란 점점점 찍힌 그걸 따라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해 내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영해 내에서 움직이는 배를 러시아가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도한 신항로고요. 터키가 주도해서 뚫은 항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블랙시 그레인 이니셔티브 루트라 그래서 BSGIR이라고 정리될 수 있는데 이게 검은 점 찍힌답니다. 이건 직선 코스로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우크라 곡물 수출 차단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다. 그럼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뭐 세계가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광물인데 이 세계 광물 중에서 러시아가 좀 붙잡고서 흔들 수 있는 광물 영역이 니켈, 티타늄, 팔라듐입니다. 예, 니켈과 티타늄은 많이 들어본 광물일 거고요. 팔라듐은 이제 생김새도 그렇고 속성도 그렇고 백금과 유사합니다. 고급 촉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전기 분해할 때 뭐 이런 백금을 쓰잖아요. 팔라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촉매, 고급 촉매에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면서 미국이 비축 물량을 비출 물량이라 그랬네. 죄송합니다. 미국 등이 이제 비축 물량을 풀어서 긴급 대처를 했고요.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세계 각지의 광산을 증산을 하고 신규 광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뭐 러시아가 무슨 이런 광물을 가지고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돼요. 그럼 러시아 없이도 잘 지내게 된 세상이죠. 이게 러시아 지금 큰일 난 거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 그 유럽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 투자해 놓은 거 그 고물같이 된 거죠 이제. 그게 투자 시작이 그 레이간 때 그 반대 엄청 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이 주도해서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베리아 가스건. 그래서 미국이 중간에 사보타주에서 한번 폭파시켰죠. 83년인가요? 아주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다 이제 고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러시아가 지금 세상 그러니까 너 없이도 우리 잘 살아 이렇게 된 거니까 황된 거죠. 뿐만 아니죠. 이제 푸틴의 전쟁 명분은 뭐냐면 나토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많이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이제 이게 러시아 주장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 벌이는 거다. 근데 실제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예, 터키가 반대를 하고 뭐 길을 쓰고 뭐 빗장을 닫아 걸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핀란드가 나토 가입이 최종 승인 나온 게 작년 4월이고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최종 승인 나온 게 올해 3월입니다. 그래서 발틱이 나토 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양해를 하니까 발틱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이 나토 국가들이 안 돼 하면 발틱이 문이 잠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극 쪽에 무르만스크만 남는 건데 세상에 거기서 전함 떠가지고 뭘 한대요. 그리고 무르만스크는요. 핀란드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무르만스크로 올라가는 그걸 이제 군화같이 생긴 반도잖아요. 그래서 큰 앞쪽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 그러고요. 뒤꿈치 쪽 볼록한데 콜라 반도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군화에 목이 있죠. 예, 그 목이 있는데 그 목의 절반이 핀란드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한 1000km 돼요. 거기 드나드는 게 외길이에요. 철로도 단선, 도로도 단선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무르만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항구라는 게 쓸모가 없어. 군사 항구라는 게 여차할 때 그냥 뭐 좀 거친 말로 조지면 가는 거예요. 그 목줄을 잡혀 있는 데라고 거기가. 그러니 뭐 러시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망조가 들은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만 그런 거냐? 이제 중국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유럽이 차이나 듀리스킹에 적극 참여를 했다고요. 이게 유럽 심기를 중국이 많이 건드렸죠. 제일 크게 건드린 건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지지한 겁니다. 심지어는 미리 우크라 침공이라는 거를 그 프로젝트를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 미리 공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NYT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푸틴과 시진핑의 계산은 이런 거였지. 푸틴이 먼저 사고 쳐서 서방의 길을 확 꺾어 놓으면 그러면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도모를 해서 둘이서 뭉짝뭉짝하면서 세계 질서를 바꾸자. 뭐 이런 큰 그림이었죠. 뭐 쥐어 터지기 전까지는 다 계산이 있는 거죠.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패배자들은 쥐어 터지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멋있는 계산이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럽이 그 사정을 안다 말이지. 이 미친놈 이게 유럽을 지금 침공하는데 네가 옆에서 불을 질렀어? 얘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을 안 하면은 그럼 어디에 에너지 의존을 하겠어요? 중동이라고요. 이때 중동은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미들리스트라고 찾아보시면은 북아프리카까지가 미들리스트에 사실 들어가죠. 그리고 저기 그 터키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중동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아니 중동에서 얌전하게 원유랑 우리는 그렇잖아. 그냥 쿨하게 거래하잖아요. 원유랑 가스. 중국은 지가 큰 손이라고 중동을 자꾸 흔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동의 사고 뭉친 이란을 혈맹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중동에 대해서 이제 쿨해요.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를 중동 의존으로 바꿨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수입하지만 그런데 중국이 들쑤시면 야, 쟤 뭐 하자는 거냐? 쟤 지금 무슨 초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차이나 디리스킹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중국의 굉장히 뼈아픈 전략적 패배입니다.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옥죄어 들어올 때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갈라치기 하는 길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중국 체제가 저렇게 이제 옥죄어 들어올 때 유럽과 미국을 깐부로 만들어줬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이제 6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차이나 디리스킹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첨단 기술 차단이죠. 그게 뭐 그 첨단 반도체 또 양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기술 차단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제재인데 지난달에 제넷 얄렌 미 재무장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중국의 제조업 생산 카파 과잉에 따른 덤핑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제조업 생산 카파가 과잉이죠. 뭐 대표적인 게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같은 것들, 철강도 그렇고 이거 막 덤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유럽 쪽에서 반덤핑 관세 때리겠다는 소리죠. 무역 제재 새로운 차원의 무역 제재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분업 구조의 변경이죠. 생산기지를 탈중국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급감하는 거. 그래서 제3국의 새로운 생산기지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과거에 중국을 서방을 위한 생산기지로 만들 때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다른 나라들 또 인도, 벵글라데시 이런 데들이 과테말라, 멕시코 이런 데들이 서방의 새로운 생산기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또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국 군비의 세대 교체인데 이거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을 주마간사격으로 지나가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세대 교체라는 게 이겁니다. 이 군대 무기라는 거는 굉장히 험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험악하게 다루는 기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위에 군사 사상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작전 개념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방대한 조직이 그 무기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거기에 맞춘 그 작전을 또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항시적 변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변화는 어떤 그 세대, 그러니까 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을 몰아놨다가 그 다음에 한꺼번에 툭 튀어나온다고. 우리가 뭐 소총이 신기술이 있으니까 K2 쓰다가 뭐 이쪽 부대는 K2 쓰고 있는데 저 부대는 K2-1 쓰고 그 옆에 부대는 K2-2 쓰고 이 분대는 K2-3 쓰고 저 분대는 K2-4 쓰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K2 쓰다가 이거 이제 됐어. 다음번 거 하고 소총을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뭐 5년이면 5년을 두고서 쪼르륵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세대 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 계단 가다가 툭 튀어서 한 계단 가고 툭 튀어서 한 계단 가고. 중국은 이게 시진핑이 등장할 무렵부터 세대 교체를 했죠. 그래서 이제 2008년 시진핑이 2008년이면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하고 뭐 그럴 때예요. 사실상 실권자인데 그 무렵부터 세대 교체를 했죠. 2010년. 미국은 이게 이제 2020년대 말부터 세대 교체라고. 그러니까 세대 교체 타이밍이 중국과 한 15년쯤 달라요. 중국은 근데 세대 교체를 할 때 미국을 따라잡겠다, 미국과 힘을 겨루겠다라 그래서 목표치를 어디다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라크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인 미국의 군사력을 무기 체계를 목표로 하고 세대 교체를 해서 지금도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줬던 군사 체계, 무기 체계와는 전혀 다른 무기 체계로 지금 비약적으로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비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미국이 무기 체계를 만들 때는 뭐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그런 정밀 무기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유럽 전구, 유러피안 시어터를 전제로 한 무기 체계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비행기들이 항속이 제일 짧은 건 F-22 2000km 조금 넘죠. 뭐 F-35도 한 2500밖에 안 되지 않나? 짧아요. 2000km대 초반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속이 짧은 게 유럽 전구에선 항속이 길 필요가 없어요. 유럽 각국이 전부 나토 동맹국이고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가 뭐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1000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항속이 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인도 태평양은 다르잖아. 이거는 중국 영토 안에 들어가서도 예를 들어서 충칭을 때린다. 혹은 중국의 ICBM 사일로가 있는 그 감숙이나 신장 초입을 때린다. 이러면 벌써 중국 영토 안에서도 뭐 1000km 이렇게 1500km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영토까지 접근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속이 뭐 4000km, 5000k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행기들은 항속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까지의 전투기와는 개념이 달라요. 인도태평양을 겨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1도련 북부 트라이앵글, 한국, 미국, 일본, 제1도련 남부 트라이앵글, 미국, 필리핀, 일본, 그 다음에 뒤에 버텨주고 있는 오커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뭐 힘 안 쓰지만, 그 다음에 또 인도, 또 베트남도 이제 끌어당기고 있고, 이렇게 겹겹의 반중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슨 나토 같은 그런 건 힘들어요. 워낙 이질적이어서. 더욱이 또 일본이 힘을 많이 쓸 수 있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즉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위대잖아. 나 자신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침공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군대라는 건 그런 건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위만 해요. 셀프 디펜스만. 그러니까 또 사정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발전 수준이 너무 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이게 그 나토식의 블록은 힘듭니다. 이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하나 모이고 요렇게 하나 모이고 뭐 1대1로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은 대만의 자주국방 능력이 강화되는 거죠. 이게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강화될 겁니다. 지금도 강화되고 있고요. 저항 전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강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교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국민들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버텨주면 이 서방 세계 전체가 뭐 무기 지원도 오고 군사력 지원도 오고 그 다음에 감시 정찰 정보도 제공하고 뭐 이러면서 그 핵으로 무장한 슈퍼 깡패도 무릎을 꿇게 되더라. 이게 우크라 전쟁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그 뭐 7일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고 대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정복당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6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지금 겹겹 포위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중국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총체적 차이나 디리스킹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이 좀 고롭겠죠. 예, 여러 가지로. 예.